하하,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에 이어 이번에 새로운 대작 애니메이션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은 일본에서 무려 1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한국에서는 1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이룬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최단기 100만 명을 돌파한 영화라고도 하며 6일 만에 100만 명을 찍었고 13일 만에 2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의 내용을 간추리면 정말 우연히 스즈메가 재난을 부르는 문을 열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일본에 엄청난 재난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재난을 막기 위해 다시 문을 닫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스즈메라고 지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사실 스즈메라는 이름은 한국말로 참새이며 참새는 드라마, 애니,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스즈메의 문단속 작품을 제작하는 중에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하게 됩니다. 그때 그 고양이의 이름을 작품의 제목인 스즈메의 문단속에 스즈메를 따서 스즈메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즈메의 문단속에 나오는 다에진이라는 등장인물 또한 고양이로 설정한 이유는 신카이 마코토의 스즈메 고양이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스즈메가 일상을 상징한다면 고양이 다에지는 자연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려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스즈메, 그러니까 참새가 일상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고양이가 자연의 상징이라는 것은 애매한 부분처럼 느껴지는데요. 이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굉장히 잔잔하고 아름다웠던 바다가 어느 순간 쓰나미를 일으켜서 마을을 덮치게 된다. 그러한 자연은 인간이 절대로 컨트롤할 수 없으며 이 자연과 고양이가 닮았다고 느꼈다 라며 그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실 스즈메의 문단속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에게는 좀 더 특별한 작품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지만 작품 제목에 주인공의 이름을 넣은 작품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스즈메의 문단속 스토리는 원래 스즈메와 무나카타가 주인공이 아니었다고 하죠. 처음에 설정된 스토리는 나노카와 타마키라는 인물이 일본을 여행하며 만들어가는 스토리로 만들어질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설정된 타마키는 현재 스즈메의 문단속의 등장인물 속의 스즈메의 이모인 이와토 타마키가 아닐까 추측이 되네요. 사실 스즈메 문단속을 보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보면 더욱 이해하기 좋습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은 실제 사건인 동일본 대지진을 모티브로 한 영화라고 하는데요. 동일본 대지진은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한 엄청난 피해를 준 거대 지진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지진 규모만 보면 9.1이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의 지진이냐면 포항 지진 혹시 아시나요? 한때 한국에서 역대 두 번째로 강한 규모로 기록했으며 엄청난 피해를 준 포항 지진으로 규모만 5.8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일본 대지진은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9.1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예상이 되리라 생각되네요. 일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규모는 부상자는 6,200명, 실종자는 2,500명이며 사망자는 무려 19,000명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죠. 또한 대지진으로 인해 그 주변이 초토화되어 240조 원이라는 재산 피해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작품을 동일본 대지진을 모티브로 제작하면서도 이러한 엄청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 작품이 또 한 번의 그날의 기억을 회상시킬 수도 있기에 걱정이 된다는 인터뷰를 하였으며 이와 함께 실제로 스즈메의 문단속의 내용 중 지진이 발생하는 장면에서 지진 속보나 지진조기 경보음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리는 부분에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이러한 경고음의 불안감을 느낄 피해자분들을 걱정하여 작중 경고음 장면이 있음을 미리 트위터에 공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걱정 속에서도 신카이 마코토는 왜 굳이 동일본 대지진을 모티브로 제작을 하게 되었을까? 동일본 대지진은 개봉일로부터 11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 현재를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은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 3분의 1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점점 동일본 대지진 사건은 잊혀져가며 이로 인해 폐허가 되고 있는 장소들 또한 잊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재해로 인해 생긴 상처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해로 인해 망가지게 되었으며 사람들이 떠난 장소에 대해서는 왜 애도를 하지 않는 것이냐에 대한 물음이 생겼다고 하죠. 그러한 물음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고 싶었기에 동일본 대지진을 모티브로 스즈메의 문단속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의 영화는 일본에서 2022년 11월 11일에 개봉했습니다. 사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개봉일 또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일부러 2022년 11월 11일에 개봉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동일본 대지진의 날짜가 2011년 3월 11일이라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죠.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날짜만 봐도 바로 의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스즈메의 문단속의 개봉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11년이 지났으며 그에 따라 월수와 일수 또한 11월 11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11일로 정한 이유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11일과 같은 날짜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은 왜 굳이 다르게 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하지만 일본이 아닌 한국과 그 외 나라에서의 개봉일을 보면 3월로 정함으로써 3월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스즈메의 문단속에서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매개체인 문, 굳이 문을 활용하는 이유는 뭘까? 이 문은 사실 기억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는 재난을 떠올리기 위한 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스즈메의 문단속의 문을
문을 열게 되면서 재난이 쏟아져 나오게 되며, 이러한 재난의 시작은 사실은 그 당시의 재난의 기억을 뜻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난의 문은 재난 당시의 기억을 시각적으로 떠올리게 만들기 위해 문을 열자 재난들이 쏟아져 나왔다 라는 스토리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중에 스즈메가 문을 열 때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죠. 사실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갔다가 오겠다 라는 단순한 표현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과거의 아픔 또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에게 의문이 생겼던 잊혀진 장소에 대한 애도를 기억하고 돌아오겠다라는 표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작중 문을 닫을 때 스즈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러한 장면들은 회상 장면처럼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문, 즉 과거 재난 피해 상황 때 피해를 입은 장소에 대해서 떠나거나 잊은 사람들은 존재하나 다시 돌아오거나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을 뜻하며, 어쩌면 재난 피해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을 뜻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사실 스즈메의 문단속을 기획할 당시에 한국에서 엄청난 흥행을 한 드라마 도깨비를 보았다고 하죠. 이때 도깨비에서 문을 통해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문을 열고 닫는다라는 영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난의 문을 닫기 위해 했었던 주문 중 아레오키도 송구한 히미즈의 시니어로 시작하는 이 주문은 실제 일본 신사에서 주로 하는 표현이며, 이러한 주문을 기반으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자신만의 새로운 주문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 주문이 현재 재난의 문을 닫기 위해서 소타가 외우는 주문입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말에 의하면 주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어떤 평화를 굉장히 원할 때 혹은 엄청난 재해 속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거나 바라는 일을 밖에 없다. 그러한 기도나 바람의 메타포로 이 주문을 넣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재난의 문을 스즈메가 닫을 때에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때 문양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문양은 매번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문양은 해당 문이 존재하고 있는 장소의 이미지를 문양으로서 나타낸 모습이며, 이러한 문양의 종류는 당연히 5개의 장소에서 문을 닫았기에 총 5개의 문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양은 참새 모양의 문양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문양의 뜻은 스즈메를 의미하며 스즈메가 살고 있는 동네를 형상화하였기에 참새의 문양을 띈 것으로 보이죠. 두 번째 문양은 학교를 뜻하는 문양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문양은 학교에서 발생한 문을 닫을 때 발생하는 문양으로 학교를 형상화하였다고 하네요. 세 번째 문양은 대관람차에서 발생한 재난의 문을 닫을 때 나오는 문양으로 대관람차를 형상화하였으며, 네 번째 문양은 도쿄지하에서 발생하여 이러한 문양이 형상화되었는데, 이는 도쿄지하에서 살았던 도쿠가와 가문을 뜻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문양은 제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이 제비 형상은 일본어로 치와메, 스즈메의 어머니의 이름이며, 마지막 재난의 문의 장소 또는 어머니와 함께 지냈던 공간에서 발생한 문을 닫을 때 형상화된 문양임을 알 수 있었어요. 작중에서 거대한 검붉은 색의 지렁이의 모양처럼 생긴 미미즈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미미즈는 재앙을 일으키는 악의 근원으로 지진과 해일 등 재난을 일으키는데요. 미미즈는 보이는 모습처럼 지렁이를 뜻하며, 이름의 근원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개구리군 도쿄를 구하다에 나오는 지진을 일으키는 지렁이 미미즈를 참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렁이 미미즈 자체는 나마즈메라는 메기에서 따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나마즈메는 그림 속 메기를 말하며, 이 메기는 땅속 깊이 사는데 메기가 요동치면 엄청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미미즈는 지렁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지진이나 해일 등 재난 자체를 의미하며 어떠한 목적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 자유로운 형태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죠. 작중 스즈메 근처에는 나비 2마리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비는 저승의 곤충을 의미하기도 하며 또는 어머니 자체를 의미한다고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어머니가 스즈메 주변을 돌며 스즈메를 지키고 있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한 마리는 그럼 아버지인가? 신카이 마코토는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영화, 문을 열어 재앙이 시작되지만 결론적으로 문을 닫기 위한 문을 닫는 영화라고 표현했습니다. 닫혀있는 문을 열어 재앙이 생겼기에 문을 닫는 것인데, 어째서 문을 열게 되면서 생긴 에피소드인 문을 여는 영화가 아닌 문을 닫는 영화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 있죠. 이러한 문을 닫는다는 의미는 잘못 닫혀있는 문을 다시 열어서 올바르게 닫는 것에 의미를 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더 나아가 과거에 잊혀진 장소에 대한 생각과 잊혀진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는 의미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죠. 작중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을 때 돌려드립니다 라는 말을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사에 대한 의미는 자연으로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말이며, 원래 있던 자연에 사람들이 공간을 만들었지만 그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공간 자체에 대한 죽음을 뜻하게 되어, 그러한 인간에 의해 재탄생된 장소와 인간에 의해 죽게 된 장소를 원래의 모습인 자연으로서 돌려드리겠다 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작중 여주인공인 스즈메는 미야자키현에 거주하고 있으며, 스즈메의 휴대폰 속 지도를 확인하면 정확한 장소는 미야자키현 남부에 위치한 해안 도시 미치난시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스즈메의 문단속 포스터 배경이 나오는 배경은 붕보모리 귀광고 공원이며, 실제 모습과 포스터 모습을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한 느낌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포스터에 등장하는 장소는 작중에선 미야자키현에 있는 버려진 마을의 폐건물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이는 실제로 미야자키현 바로 위에 존재하는 오이타형 구수근 소재 철도와 관련된 시설이라고 하는데, 포스터와 실제 모습의 차이 중에 포스터에는 방구 모양의 프레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실제 사진에서는 저런 형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실제로 포스터처럼
증기기관차 차고로 쓰이던 건물이었지만 현재의 모습이 아닌 과거의 모습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 외에는 신고배역의 모습, 아카시 해협 대교의 모습, 히지리바시의 모습 등 실제 모습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보이네요. 스즈메의 문안 속에 주목해야 할 등장인물은 이와토 스즈메, 무나카타 소타, 다이진, 사다이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스즈메의 어머니 이와토 츠바메, 스즈메의 이모 이와토 타마키, 타마키의 동료 오카베 미노루, 소타의 할아버지 무나카타 히치지로, 소타의 친구 세리자와 토모야 등이 있죠. 이와토 스즈메는 간호사를 꿈꾸고 있으며 이모인 이와토 타마키와 살고 있는 고등학생인데요. 성씨인 이와토는 바위로 된 문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동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스즈메의 문단 속에서 스즈메를 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스즈메는 참새를 뜻하는 의미로 일상을 상징하지만 다른 시각으로는 일본에서 자주 쓰이는 여성 이름 중 하나인 스즈메를 진정시키다, 억누르다의 의미와 김칫돌, 주춧돌을 뜻하는 단어인 시즈메라는 일본어 단어를 절묘하게 이어준 것이라고 하네요. 즉 문단 속 그 자체의 뜻을 말합니다. 이를 이어서 생각하면 스즈메의 문단 속은 문단 속의 문단 속, 문단 속의 힘을 지닌 무녀가 문단 속을 하는 영화? 어쨌든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참 네이밍을 재밌게 잘 만든 것 같네요. 또한 이와토 스즈메를 연결지어보면 이와토는 동굴 또는 문 자체를 의미하며 스즈메는 억누르다, 문단 속을 의미하기에 문을 억누르고 진정시키는 존재라는 것을 이름 자체에서도 담고 있습니다. 스즈메의 뜻을 다르게 생각해보면 나아가라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일본 현지에서는 이를 언어 유희하여 맥도날드에서 광고를 하였다고 하네요. 스즈메 모습을 보면 평범한 고등학생의 긴 흑갈색 포니테일 머리를 자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포니테일은 스즈메를 맡은 캐릭터 디자이너 타나카 마사요시가 대본을 읽고 포니테일 머리 스타일이 어울릴 것 같다고 제안하여 포니테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의 이름은의 여주인공인 미츠와도 자주 보였던 붉은 끈을 스즈메에게도 붉은 끈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너의 이름은에서 붉은 끈은 운명과 인연을 상징하였다면 스즈메 문단 속에서의 붉은 끈은 스즈메의 단단한 결의를 뜻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즈메의 일기장을 보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날짜를 보면 3월 11일, 즉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날짜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쩌면 이 장면은 의문이 드는 부분일 거예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이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동일본 대지진을 토대로 작품을 제작하였다고 하였는데 3월 11일 일기장은 왜 검은색으로 칠했을까 생각해보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지우고 싶은 과거를 뜻하기에 검은색으로 칠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스즈메를 맡은 성우는 하라 나노카입니다. 하라 나노카는 아역 배우 출신으로 1700명 이상이 지원한 오디션을 뚫고 당당히 스즈메 배역을 따냈다고 하며 이렇게 배역을 따낸 하라 나노카는 실제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엄청난 팬이어서 그런지 이번에 이 배역을 따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진짜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고 하죠. 무나카타 소타는 일본 각지를 여행하고 있는 인물로 재앙의 근원인 미미즈, 재앙을 일으키는 뒷문을 막는 것을 숙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무나카타 가문이 가업을 이어받아 무당 일을 하고 있는데 작중에 나온 소타는 폐사, 그러니까 재앙의 문을 닫아 폐쇄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소타는 재앙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소유한 자이자 재앙의 문을 닫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능력자이며 또한 스즈메와는 다르게 작중에서도 공식 미남으로서 표현하고 있고 아름다운 청년, 마치 초원을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사람 등으로 불려 엄청난 외모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작중 소타가 아동용 의자로 변하게 되는데 신카이 마코토 감독에 따르면 스즈메의 문단 속 자체가 동일본 대지진의 비극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보니 무거운 분위기를 걷어내고 귀여움을 어필하기 위해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다리 하나 부러진 노란색 유아용 의자는 사실 스즈메의 어머니인 이와토 츠바메가 스즈메에게 직접 만들어 선물한 의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 의자는 다리가 하나 없지만 스즈메에게는 가장 소중한 의자이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의자입니다. 소타가 변한 의자의 다리가 3개인 이유는 스즈메의 의자가 쓰나미에 의해 다리 한 개가 부러지게 되어 그 의자의 모습을 다이진이 보고 변신을 시켰기 때문이죠. 이를 보았을 때 다리 한 개가 없는 의자 모습은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비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소타의 성우는 마츠무라 호쿠토가 맡게 되었는데 식스톤즈의 멤버라고 하며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 중 남녀 주인공에서는 역대 처음으로 비성우를 캐스팅한 사례라고 합니다. 다이진은 이와토 스즈메 앞에 갑자기 나타난 귀여운 하얀색 고양이인데요. 이 고양이는 특이하게 인간의 말을 구사할 수 있으며 스즈메에게는 엄청난 호의를 보이고 뒷문에 의해 재난이 일어나는 곳마다 등장하는 도움을 주는 고양이입니다. 그러나 소타를 경계하고 의자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여 착하기만 한 고양이로 보기에는 힘들지 않나 싶네요. 이러한 변덕스럽고 선하기 애매한 고양이 설정은 사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일본 신사에 있는 2개의 색상을 보고 영감을 받아 이중성이 있는 변덕스러운 성격으로 선택했다고 하며 굳이 많은 동물 중에서 고양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단지 고양이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하기 애매한 존재이긴 하지만 다이진이 말하는 모든 말들은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네요. 귀여운 고양이인 다이진의 성우를 맡은 사람은 귀여운 8살 꼬마 야만의 아니라고 합니다. 사다이진 또한 다이진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말을 구사할 수 있는 검은색 고양이죠. 여기서 다이진은 노란색 눈에 파란색 세로동공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다이진은 초록색 눈동자에 노란색 세로동공을 갖고 있는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다이진의 역할은 다이진과 함께 뒷문에 의해 일어나는
하는 재난, 이미지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요석 중 하나이며 하얀색인 다이진과 검은색인 사다이진은 음과 양을 뜻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크기 또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실제 작중에서는 사다이진이 다이진에 비해 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다이진이 다이진보다 크기가 크게 설정된 이유는 어머니라는 키워드를 작품 속에 더 부각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타의 할아버지인 히치지로가 병원에 누워있는 장면을 보면 히치지로의 오른쪽 어깨 부분이 왼쪽 어깨에 비해 축 처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히치지로의 오른쪽 팔은 없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아마도 소타 이전의 폐사 활동 중에 미미즈를 억제하다가 입은 부상으로 보이며 이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좀 더 리얼한 연기를 위해 일본 지역마다 갖고 있는 사투리까지도 연기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빙 현장을 가보면 사투리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2016년 8월 일본에서 첫 개봉을 한 영화 너의 이름은 한국에서 380만 명을 돌파했으며 개봉한 지 230일이 지난 후에 약 2천만 명에 가까운 관객 수를 돌파하며 엄청난 성공을 이룬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렇게 대성공을 한 너의 이름은의 스토리는 다른 시간에 사는 남자 주인공인 타치바나 타키와 여자 주인공인 미야미즈 미치아가 서로 몸이 바뀌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러한 스토리의 모티브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메가토크에 나와서 이야기한 바가 있었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2014년에 제트웨이 애니메이션 광고인 크로스로드를 제작하면서 크로스로드의 스토리인 본래는 만나야 할 일이 없는 남녀의 만남이라는 소재에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죠. 그러나 도리카에바야 모노카타리 라는 작품에서도 영감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도리카에바야 모노카타리는 여장을 한 남자와 반대로 남장을 한 여자가 등장하여 이야기가 진행되는 작품이라고 하며, 이러한 소재에도 영감을 받아 너의 이름은의 스토리가 탄생했다고 하네요. 영화와 함께 공개된 너의 이름은은 공식 비주얼 가이드북에서는 나는 마리아 아내, 람마 2분의 1, 도리카에바야 모노카타리, 안정근고가 너의 이름은에 영향을 줬다고 언급했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이 책자에 써있지 않은 작품 중에는 인터뷰를 하며 인터스텔라에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처음에 가제로 너의 이름은 뿐만 아니라 황혼의 사랑, 너는 이 세상이 반쪽, 꿈인 것을 알았더라면 등의 후보 제목들이 있었다고 하며, 그 중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너의 이름은으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죠. 너의 이름은은 Your Name 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판, 한글판 포스터에서 너의 이름은은 일본어, 한국어로 적혀있지만 Your Name이라는 부분은 똑같이 적혀있습니다. 신카이 마코토가 Your Name이라는 부제목을 지은 이유는 날씨아이의 Weathering with You, 별의 목소리는 The Voice of a Distant Star 등 자신의 영화 제목을 영어로 번역한 글을 부제목으로 붙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의 이름은의 제목을 자세히 보면 마지막에 점이 붙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는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는데,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말에 따르면 이 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며, 이 구두점 하나로 인해 누군가에게는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너의 이름은 잊어버렸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너의 이름은 이미 알아 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고도 해요. 결국 신카이 마코토가 제목에 구두점으로 마침표를 찍은 가장 큰 의도는 관객이 자유롭게 너의 이름은 작품을 보고 상상하고 해석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기를 바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의 이름은 시간이 다른 남녀의 몸이 바뀌는 스토리인 만큼 어쩔 때는 미치아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다음 컷에서는 바로 타키의 시점으로 영화가 나와서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작품이었는데요. 작중 미치아가 갑자기 머리를 단발로 자른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왜 단발로 잘랐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 추측을 하게 됩니다. 머리를 자르기 전에 타키가 오쿠데라라는 여성과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데이트를 하는 모습에 질투를 느껴 머리를 단발로 자른 거 아니냐 라는 추측도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추측 외에도 시간의 흐름을 파악해서 조금 더 깊게 분석하여 추측한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시간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와 과거의 시점으로 보면 미치아와 타키가 사는 세상은 3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으며, 미치아가 타키보다 3살 어린 것을 알 수 있죠. 몸이 바뀔 때 미치아는 2013년도에 살고 타키는 2016년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몸이 바뀐 날은 9월 2일 월요일, 정확히 미치아가 된 타키가 거울을 보는 장면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부분은 둘의 몸이 바뀌는 시간대에서도 2013년도에 살고 있는 타키가 존재했다는 거죠. 2013년도에 살고 있는 타키는 미치아를 알지 못하는 상태이며, 2013년도 미치아와 2016년도 타키가 몸이 바뀌는 현상을 겪게 되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한마디로 2013년도의 미치아는 타키라는 사람 자체를 알고 있으며, 2016년도의 타키 또한 당연히 미치아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중에 지하철에서 미치아와 타키가 만나는 씬을 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 장면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미치아는 3년 후에 타키는 아니지만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타키를 보고 아는 척을 하게 되지만, 타키는 당연히 미치아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너가 누군데를 추전하게 됩니다. 그 이후 미치아는 자신의 머리를 묶을 때 사용한 붉은 끈을 타키에게 주고 가거든요. 이때 타키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여자가 주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3년간 손목에 차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붉은 끈은 타키와 미치아를 이어주는 운명 또는 인연을 뜻하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키가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가 주는 붉은 끈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러한 일을 겪은 미치아는 아무리 지금 타키와 자신이 3년의 시간차를 두고 서로를 알고 있지만, 현재 타키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어 실망감에 머리를 단발로 자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붉은 끈을 준 이유도 3년 후 타키가 3년
3년 전에 준 자신의 붉은 끈을 보고 2016년에 타키 입장에서 미치아를 처음 만난 인연이 아니라 3년 전에 자신도 모르게 만난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그런데 머리를 자른 후부터 타키와 미치아의 몸이 바뀌는 현상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 이유는 바로 미치아가 머리를 자르고 축제를 가던 그 당일 혜성이 떨어져 미치아는 죽게 되어 이후에는 바뀔 수 있는 미치아가 존재하지 않아 서로가 바뀌는 현상이 멈추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 미치아가 타키보다 과거를 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구간은 생각보다 많았다고 하는데요. 작중 미치아와 타키가 같은 장소에서 서로를 찾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멀리 보이는 배경을 자세히 보면 2016년도에 살고 있는 타키는 크레이터, 그러니까 구덩이가 총 2개인 것을 볼 수 있으며 미치아의 장면에서는 한 개의 크레이터만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3년 사이에 한 개가 더 생겼으니까 과거라는 거군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크레이터가 2개인 타키의 시점을 본다면 혜성은 이미 떨어졌다는 것인데 미치아의 몸으로 돌아갔을 때는 크레이터가 한 개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때 3년보다 빠른 시간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배경에도 차이가 있는 것에서 다른 의미의 과거 현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혜성에도 많은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중 비주얼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장치로도 쓰였으며 혜성이 갖는 의미가 2가지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너의 이름은을 보면서 주목했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등 재난에 대한 아픔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혜성 충돌을 낭만적인 소재로 그렸다는 것과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묘사하는 부분, 그리고 타키와 미치아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이어줄 수 있었던 매개체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타키와 미치아의 낭만을 그려주는 동시에 그 낭만을 부셔버리는 재난이 원인이라는 부분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이는 생각보다 충격적인 설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에 혜성에 대해 이중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러한 혜성을 활용하여 의도를 전달하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재해나 재난을 많이 겪어보았던 나라들의 경우 너의 이름은을 보고 많은 공감과 높은 평가를 주었지만 상대적으로 지진, 태풍 등의 재난 경험이 많지 않은 나라에 있어서는 일본인들만큼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한국 팬들 중에는 혜성이라는 요소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와 비슷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적절한 대처를 했다면 많은 피해자를 줄일 수 있었지만 기다리라는 지시 때문에 많은 피해가 생긴 재난이라는 점이 이토모리의 혜성과 세월호 참사가 닮은 점인데요. 실제로 신카이 마코토 감독도 이 작품을 만들면서 세월호 사건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너의 이름은을 만들기 시작했던 2014년에 세월호 참사를 본 신카이 마코토는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대기하라 라는 안내방송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세월호 사건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었고 너의 이름은이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든 영화는 아니지만 단순히 재미 이상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관객에게 남길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세월호 참사가 너의 이름은에는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죠. 미치아가 원래 혜성의 죽을 운명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타키와 미치아가 만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카이 마코토가 과거에 만들었던 초속 5cm에서 주인공 2명이 제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나중에 한 육교에서 마주치고도 타키와 미치아가 서로 알아보지 못하면서 두 주인공이 이어지길 바랬던 많은 팬들은 더더욱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치아가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타키와 눈이 마주치게 되면서 줄곧 누군가를 찾고 있었어 라고 독백하죠. 소설에서도 아주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었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애니에서는 배경음악으로 아무것도 아니야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곡가사인 시간의 숨바꼭질 놓치기는 이제 싫단 말이야, 우리는 시간의 비행자, 시간을 거슬러 가는 동반자 라는 가사가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 뒤에 타키는 신주쿠역에서, 미치아는 센다가야 역에서 내려서 무려 2km 정도의 거리 사이에 두 역에서 걸어가기 시작했지만 이 둘은 한 계단에서 마주칩니다. 하지만 타키는 무심하게 지나치고 미치아는 울먹이며 계단을 내려가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도 결국 안 이어지나? 라고 팬들이 생각할 때 타키가 나 널 어디선가 라고 말하며 뒤돌아보고 미치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거기다 마지막으로 너의 이름은 이라고 말하며 영화가 끝나죠. 만화판에서는 미치아가 나도라고 말하는 부분을 벚꽃이 휘날리게 연출해서 유성이 떨어지는 장면과 비슷하게 묘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타키와 미치아가 마지막으로 만난 이 계단은 실제로 도쿄에 있는 스가신사 옆 계단이라고 하며 그곳에 가보면 여기가 너의 이름은에서 나온 계단이라는 팻말도 볼 수 있다고 해요. 너의 이름은 미야미즈 미치아, 타치바나 타키 둘의 더블 주인공인 작품이며 그 외의 중요한 캐릭터는 미치아의 친구인 테시가와라 카치히코, 나토리 사야카, 타키 선배인 오쿠데라 미키, 친구인 후지 치카사 등이 있습니다. 타키바나 타키는 너의 이름은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인데요. 도쿄에 살고 있고 2016년 기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미치아가 도쿄의 꽃미남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을 빈 뒤 타키와 몸이 뒤바뀌어서 세계관이 인정한 꽃미남이라는 말도 있죠. 거기다 건물을 스케치하는 능력도 좋고 그림도 잘 그리고 음식을 잘 만들며 운동신경도 뛰어난 도시 엄친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치아 시절 자신이 본 풍경을 종합해 마을을 그리고 이 그림을 바탕으로 이토모리 마을을 찾기 때문에 타키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점은 작품을 계속 진행시키게 해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거짓말할 때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거나 설계도를 잘 그리는 능력이 있음에도 맨날 면접에서 횡설수설하다가 면접에서 떨어지는 등 모든 게 완벽한 캐릭터는 아니에요. 타키는 작품 시작 부분에서 출근을 준비하며 꿈을 꾸고 나면 누군가 그립다는 감정이 느껴진다고 독백합니다. 오프닝이 끝난 뒤 내 이름은 미치아라고 외친 꿈을 꾼 뒤 미치아의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몸을 보고도 와, 꿈 진짜 리얼하다 라고 말하며 본인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도 보여주죠. 하지만 요치아가 본인을 언니라고 부르며 1차로 충격을 받고 옷을 벗은 뒤 거울을 보고 2차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다음날 타키의 몸으로 눈을 뜨고는 어제 본인의 기억이 없는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듣고 몸이 바뀌었다고 인식을 하게 되죠. 타키는 미치아의 몸으로 일어날 때마다 아침에 가슴을 만진다고 하는데, 내가 만약 눈을 떴을 때 여자가 되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라고 가정했을 때 가슴을 만지는 행동이 생각나서 이 설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장면이라는 점도 이 설정을 만든 이유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타키는 가슴을 만지려다 멈칫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한 뒤에 바로 또 가슴을 만지는 장면 등 꽤나 웃긴 장면들도 많다고 해요. 이런 점 때문에 타키는 주로 2차 창작에서 변태 컨셉으로 등장하고 가슴에 대한 집착을 가지는 캐릭터로 등장하는 경우도 많죠. 타키는 유난히 성우에 관련된 이슈가 많았던 캐릭터인데, 일본판을 본 사람들은 이거 야마구치 카페이가 있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카미키 류노스케라고 하는데요. 사실 야마구치 카페이가 캐스팅되었다가 테스트 후 본인이 직접 저는 타키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더 나은 분을 찾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뒤 하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카미키 류노스케가 캐스팅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카미키 류노스케도 타키 연기를 할 때 남성다움을 연기할 때와 여성다움을 연기할 때 힘들었다고 말하며 타치바나 타키라는 캐릭터가 더빙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한국판에서는 타키 역에서 지창욱 배우가 캐스팅되었는데 10대 소년인 타키를 30대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혹평을 받았고, 지창욱 배우가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군대에 가자 타키도 30대 군팔 남고생으로 불리게 되었죠. 하지만 날씨아이에서는 민승우 성우가, 재더빙판에서는 중성적인 역할 연기를 특히 잘하는 이경태 성우가 캐스팅되어 안심하는 팬들이 많다고 합니다. 미야미즈 미치아는 너의 이름은의 여주인공이며 시골에 살고 있고 2013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죠. 미치아의 모습을 보면 스트레이트, 단발, 포니테일 등 굉장히 다양한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 포니테일은 타키가 미치아의 몸에 들어왔을 때 머리 묶기가 귀찮아서 그냥 포니테일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미치아는 시골의 무녀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생 이 마을에서 살다 보니 도시에 대한 동경심이 굉장히 큰데요. 타키의 몸으로 태어나며 그 꿈을 이루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예 도쿄에서 살면서 지긋지긋한 마을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치아는 여러 장소에 본인의 글씨를 쓰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요. 서로의 몸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낸 타키의 팔 글씨도 미치아의 글씨이고, 몸이 바뀌기 전에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타키를 비난하려고 본인의 볼에 바보라고 적어놓기도 하죠. 서로의 이름을 쓴 부분에서 산을 내려가면서도 이 글씨가 중요한 장치 중 하나인데요. 타키 이름을 잊어버리면서 서로의 이름을 적자고 했던 손을 보자 타키가 좋아해라고 쓴 글을 보며 이러면 이름을 알 수가 없잖아 라고 말하면서 울어버리고 맙니다. 미치아는 이 장면에서 나는 사랑을 하고 있다,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살 거야, 나는 살아남을 거야 라고 독백하며 기운을 차린 뒤 마을 사람들을 구해내면서 글씨는 미치아가 손글씨를 통해 많은 것에 성공했다는 장치가 되어주었죠. 미치아 역할을 맡은 성우는 카미시라이시 모네인데요. 카미시라이시 모네는 타키가 빙의한 미치아를 어떻게 연기할까에 대해 고민하다가 타키 역을 맡은 타미키 류노스케가 등장한 모든 작품을 본 뒤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미치아의 많은 머리 스타일이 화제가 되자 카미시라이시 모네는 실제로 미치아의 머리 스타일을 하고 인터뷰에 나온 적도 있죠. 하지만 본인이 직접 하는 건 절대 못하겠다고 말하며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할 만큼 어려운 머리 스타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치아와 타키는 신카이 마코토의 차기작인 날씨아이에서도 등장했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둘은 너의 이름은의 세계와는 상관없는 평행 우주이지만 결국 둘은 날씨아이가 끝나는 시점에 2024년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치아의 가문인 미야미즈 가문은 결혼해서 사회를 데리고 오면 사회를 미야미즈 성을 물려받게 해서 타치바나 타키가 미야미즈 타키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미야미즈 신사가 해성 때문에 통째로 날아간 뒤 미치아도 무녀 직업을 물려받지 않아서 타키는 앞으로 쭉 타키바나 타키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너의 이름은 개봉했을 때부터 10월이라는 한국 영화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남녀가 시간을 뛰어넘어 소통한다든지 과거에 있는 사람이 미래에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점과 미래에 살던 사람이 과거의 사람을 찾아갔지만 과거의 사람이 사고로 죽은 점, 과거의 사람이 미래의 사람 덕분에 죽음을 피하고 재회한다는 점 등이 모두 똑같다 보니 표절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너의 이름은 주인공 둘이 사는 지역이 크게 다르다는 점과 남녀가 몸이 바뀐다는 점, 재난이 이야기 속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등이 달라서 독창성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표절로 만든 작품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맞는 주장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너의 이름은 스토리 표절이 해결되자 우다쿠노스케 감독의 반딧불 언덕에서라는 애니메이션의 연출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생겼습니다. 우다쿠노스케 감독도 너의 이름을 보면서 라고 생각했다고 밝히며 두 작품이 비슷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지만, 감독 안에서 자신의 것으로 변환되었다면 그 작품은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너의 이름은 반딧불 언덕을 표절했다라고 주장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너의 이름은 한국어 더빙판이 개봉되면서 더빙 퀄리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사람들은 1차 개봉 때 한국어 더빙판 대신 자막판만 개봉되자 한국어 더빙판을 만들 생각은 없나요? 라고 물어봤지만 너의 이름은 한국판권을 가진 미디어캐슬은 마땅한 성우진을 찾기가 힘듭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오며 더빙판을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죠. 그러나 후에 대규모 오디션을 연다는 소식을 알리며 더빙판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디션을 취소하고 전문 성우들 대신 타키 역에는 지창욱, 미치아 역에는 김소연, 요치아 역에는 이레라는 배우 캐스팅을 하며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전문 성우를 안 쓴 게 그렇게 문제냐? 라고 말했거든요. 이 점이 큰 문제였던 이유가 더빙 경험이 있는 이순재 배우님도 더빙과 연기는 엄청나게 다르다. 더빙은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말하실 정도로 연기와 더빙은 엄청나게 다르지만 미디어 캐슬은 이걸 신경 쓰지 않고 화제성만을 위해 배역의 특성에 맞지 않는 연예인들을 캐스팅했고 거기다 오디션을 보겠다고 어그로를 끌고 나서 갑자기 시간이 부족하다 자연스러운 연기할 것 이라는 핑계를 댔기 때문에 더욱더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더빙판이 공개되자 지창욱은 고인 타키 역할에 맞지 않게끔 굵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김소연은 시골 소녀인 미차를 연기하며 국어책 연기를 보여주면서 너의 이름은 팬덤이 불타올랐는데요. 결국 너의 이름은 더빙판은 관객수 2만 명이 돌파하지 못했고 자막판 관객수의 0.5%도 못 미치면서 흥행과 작품성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미디어 캐슬은 신카이 마코토의 다음 작품인 날씨의 아이는 전문 성우를 캐스팅해서 개봉하기도 했고 너의 이름은도 전문 성우를 캐스팅하며 2023년 5월 10일에 재개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너의 이름은 신카이 마코토가 날씨의 아이와 스즈메 문단속을 만들기 전 가장 큰 흥행을 하며 신카이 마코토의 성공 시작점으로도 볼 수 있으며 스즈메의 문단속이 엄청난 성공을 한 지금 과연 신카이 마코토는 어떤 작품을 만들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날씨의 아이는 가출소녀 호다카가 히나라라는 소녀를 만나고 날씨를 말하는 대로 바꾸는 신기한 일을 경험하면서 서로에게 감정이 생기는 로맨스 영화인데요. 너의 이름은 이 워낙 큰 성공을 해 신카이 마코토의 큰 기대를 받던 날씨의 아이는 130억의 제작비로 무려 2,500억을 벌어들이는 엄청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날씨의 아이의 영어 제목은 웨더링 위스 유인데요. 웨더링 위스 유의 웨더는 역경을 헤쳐나간다는 의미로 넣었다고 하며 이런 영어 제목을 지은 이유는 항상 영어 제목을 부제로 넣은 신카이 마코토의 성격도 반영되었지만 사실 북미 시장을 노리고 만든 거라고 하죠. 결국 날씨의 아이는 북미에서도 더빙과 자막 버전이 모두 개봉했습니다. 날씨의 아이는 주 배경이 도쿄인데 신카이 마코토는 실제 도쿄의 모습을 많이 참고해서 그림을 그려 영화에서 배경으로 사용했죠. 신카이 마코토 작품에서 항상 등장하는 이 건물은 엔티티 도코모 요요기라는 빌딩인데 이 빌딩이 매번 등장하는 이유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 본인의 집에서 이 빌딩이 잘 보여서라고 합니다.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히나가 힘을 얻게 된 이 건물은 실제로 요요기역 근처의 요요기 회관인데요. 작품에서도 폐건물로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날씨의 아이가 개봉했을 때 들어갈 수 있었지만 현재는 해체되어 사라졌죠. 호다카가 가출하면서 타고 온 이 배는 사루비 아마루오의 2세대인데요. 실제로 이지제도와 도쿄를 오가는 배라고 하며 영화에서는 2세대 배가 2024년에도 운항하지만 현실에서는 2020년 6월에 퇴역하고 현재는 3세대 배가 이지제도와 도쿄를 오가고 있다고 하죠. 하늘로 승천하는 히나를 구하러 철도 위로 뛰어갈 때 배경으로 등장한 JR 동일본 본사는 너의 이름은에서도 등장했습니다. 그 외에도 호다카가 히나를 처음 만난 맥도날드는 세이부 신주쿠역 앞점, 호다카가 잡혀간 경찰서는 경시청 이케부쿠로 경찰서 등 실제 도쿄를 다니면 날씨아이에서 등장한 여러 장소를 찾을 수 있죠. 신카이 마코토는 다수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소수를 생각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는데요. 한 명이 희생해 날씨가 맑아진다면 찬성이라는 대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맑은 날씨를 원하는 상황에서 히나나 호다카를 부각시키는 등 일본 사회의 전체주의적 성향에 대한 반발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죠. 날씨아이는 스토리 해석이 굉장히 많이 갈리는 영화 중 하나인데요. 감독이 직접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영화라고 말했고 개연성이 떨어지더라도 등장인물들을 부각시키는 연출을 사용해서 부족한 개연성을 상상력으로 채우며 여러 설을 주장하는 팬들이 많은 영화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날씨아이 팬들 중에는 이 영화 덕분에 코로나를 견딜 수 있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일상이 방해될 정도로 많은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견디는 히나와 호다카를 보고 날씨아이 소설 중 아무리 비에 젖더라도 우린 살아간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우린 살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다고 하죠. 심스된 도쿄를 보고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라는 호다카의 할머니의 말이나 히나 이전에도 날씨의 무녀가 있었다는 설정 등을 보고 도쿄는 원래 바다가 될 운명이었지만 옛부터 사람들이 폭우가 내릴 때마다 계속 무녀를 제물로 바쳐 도쿄의 침수를 막는 식으로 연명해온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킨 역사가 있다고 예상하기도 하죠. 마지막 부분인 비구름 사이로 햇빛이 살짝 나는 엔딩 장면을 본 사람들은 정말 비가 그친지 잘 모르겠다 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블루레이 특전에서는 이런 일러스트를 넣어 결국엔 도쿄가 햇빛을 되찾는 미래가 확인되었죠. 날씨아이는 롯데의 제작 협력을 받아서 작품 내에서 롯데의 상품이나 상표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그중 초코파이는 이사한 아파트에 방문한 장면에서 할머니가 건네주면서 클로즈업 되기까지 했죠. 너의 이름은을 잘 보고도 이 작품에 실망한 사람도 많은데요. 너의 이름은이 대중성을 주로 생각한 작품이다 보니 서브컬처 문화, 세카이계에 맞는 감성을 보여주는 날씨아이가 본인이 기대와는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작품에 나오는 100% 맑음 소녀 사이트가 실제로 있습니다. 일본의 당일 날씨 및 트위터에서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들이 해시태그로 언급된 수를 세어 지도에 색으로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현재는 접속이 불가능한 것 같네요. 날씨아이가 개봉한 2019년에 하기비스라는 태풍이 일본에 상륙해 도쿄 일대가 물에 잠기는 일이 벌어지면서 실사판 날씨아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고 날씨아이를 본 사람들은 대만의 지룽시를 보고 현실판 날씨아이 도시
도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지룽시가 실제 1년 평균 200일 넘게 비가 오는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룽시는 작품 내 물에 잠기는 도쿄의 실제 강수량보다 3배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어서 지룽 시민들은 저 영화가 우리 일상 같다, 도쿄가 아니라 지룽시를 출연시켰어야지 라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죠. 거기다 2022년 8월 시간당 350mm가 넘는 폭우가 한국에 내리면서 한국도 날씨아이가 필요하다 등 폭우가 내릴 때마다 날씨아이가 화제되기도 했죠. 날씨아이의 엔딩 테마곡은 다이조부인데요. 날씨아이 중 가장 명장면으로 평가받는 히나와 호다카의 재회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히나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세상에 너희 작은 어깨에 얹어있는 게 나에게만 보여서 울어버릴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가사가 영화 장면과 너무나도 잘 어울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과 곡을 같이 좋아한다고 하죠. 하지만 이 곡은 원래 영화에 넣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날씨아이 영화 제작을 막 시작한 신카의 마코토가 이 노래를 들어보고는 멜로디랑 가사가 너무 강해서 영화에는 못 쓰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화 콘티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부분 연출을 어떻게 할지 무려 2달이나 고민하던 신카의 마코토는 대장부를 부른 레드 윈프스의 노다 요지로와 상담을 하던 중 이 노래를 다시 듣고 전부 여기에 적혀있잖아 라고 말하며 이 노래를 사용했다고 하죠. 거기다 원래 만들어뒀던 엔딩 부분 평가가 좋지 않아서 고민하던 신카의 마코토는 이 노래를 듣고 나서는 대장부의 가사를 베끼다시피 해서 마지막 장면의 콘티와 연출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원래 만들어진 장면에 곡을 맞춰 쓴 게 아니라 만들어진 곡에 맞춰서 엔딩 장면을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노다 요지로는 이 사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4개월 넘게 쫓아다니며 다른 곡으로 엔딩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봤지만 신카의 마코토 감독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명장면이 탄생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 곡은 사실 레드 윈프스의 피와 눈물이 모여있는 곡입니다. 이 곡을 만드는 2개월 동안 신카의 마코토 팀에게 감금당해서 이 곡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을 앵커가 방송에서 말하며 마코토 감독에게 혹시 레드 윈프스 팀한테 사과할 생각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자 그다지 없어요 라고 답했고, 4년 뒤 개봉한 스즈메의 문단 속에서도 또 레드 윈프스 팀을 불러서 OST 작업을 맡겼죠. 하지만 사실 너의 이름은 음악을 작업할 때부터 약 3개월간 감금당해서 음악을 만들었어서 이번 감금이 2번째였다고 합니다. 날씨아이의 성우 중 하나자와 카나는 언어의 정원, 그녀와 그녀의 고양이, 너의 이름은에 이어서 신카의 마코토의 작품에 4번 연속으로 출연했는데요. 작품에서 맡은 배역의 이름이 본인의 이름과 같은 카나라고 하죠. 거기다 크로스로드에 출연했던 사쿠라 아야네의 성우도 본인의 이름과 똑같은 아야네라는 캐릭터로 등장해서 의도적으로 성우 개그를 시전한 신카의 마코토 감독에 대해 팬들은 성우 개그가 재밌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날씨아이에서 주요 등장인물은 모리시마 호다카와 아마노 히나이고, 그 외에는 스가 케이스케, 스가 나츠미, 아마노 나기, 야스이 형사 등이 등장합니다. 모리시마 호다카는 날씨아이의 남주인공이자 호즈시마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도쿄로 가출한 고1 학생이기도 한데요. 성인 모리시마는 숲섬, 숲을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름인 호다카는 높은 돛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호다카는 갈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데 히나와 나기는 벽안, 케이스케와 나츠미는 자안이어서 주연급 캐릭터 중 유일하게 갈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릭터 디자인을 맡은 타나카 마사요시는 호다카가 가진 순수함, 어린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얼굴이나 손 부분을 그릴 때 둥글 환을 모티브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신카의 마코토의 작품에 출연한 캐릭터들 중에 가장 불운한 캐릭터들 중 한 명이 바로 호다카인데요. 아버지와의 불화 때문에 가출을 하고 도쿄에서 노숙하기도 하고 여러 장면에서 얻어맞기도 하며 고생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죠. 하지만 배에서 한번 본 스가 케이스케가 살만한 공간과 알바비까지 있는 자리를 준 것 자체로도 가출 소년에게는 엄청난 행운이기 때문에 호다카는 엄청나게 운이 좋은 캐릭터이기도 해요. 호다카가 가출한 이유는 영화에서는 따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설판에서는 아버지의 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했다고 적혀있고, 영화에서도 얼굴에 반창고가 붙어있는 걸로 봐서는 호다카가 가출한 이유는 아버지의 가정폭력 때문인 것 같네요. 호다카는 가출했을 때 호밀바스의 파수꾼이라는 소설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 책은 가출소년이 주인공인 내용으로서 영화에서 부각되지는 않지만 소설에서는 스가 케이스케가 이 책을 보고 가출소년이 바이블이라고 말하며 호다카가 가출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호다카는 주로 날씨를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용신과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는데, 점쟁이 할머니가 날씨를 맑게 하는 사람과 흐리게 하는 사람은 항상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는 점이나 호다카의 모자에 용무늬가 있다는 점, 마지막 장면에서 호다카가 옥상의 토리를 통과한다는 점 모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되죠. 거기다 도쿄라는 지역이 어색한 호다카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해 천공의 성 라푸타에 등장하는 주인공 파즈의 숄더백처럼 파우치백을 상징적인 아이템으로 썼다고 해요. 날씨아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적을 하는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미성년자인 호다카가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일본의 한 고등학생이 집에서 권총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호다카가 권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엄청나게 현실에서 떨어진 이야기는 아니라고 증명되었습니다. 호다카가 이 총을 얻게 된 경로는 노숙 도중 불량배에게 쫓겨나고 같이 넘어진 쓰레기통에서 이 권총을 얻게 되었는데, 이 권총은 현재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마카로프 권총이라고 하며 현재 불법적으로 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야쿠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권총 중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영화 내에서 호다카는 철조망을 넘으며 큰 상처가 생기지만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달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을 녹음할 때 호다카 역을 맡은 성우인 다이고 코다로는 현실성을 위해 녹음실에서 뛰며 녹음했다고 하죠. 경찰에서 도망치는 호다카를 설득하기 위해 막았지만 호다카는 말을 듣지 않으며 스가의 팔을 물어버리는데요. 이 둘이 싸움이 기성세대를 상징하는 스가와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호다카가 대립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호다카는 여러 형사를 피하면서 나중에는 토리를 지나고 구름 위에 있는 히나를 찾으러 가게 되죠. 호다카는 히나에게 돌아가자고 말하지만 히나는 본인이 돌아가게 되면 다시 기후가 이상해질 거라고 생각해 본인이 과연 돌아가는 게 맞는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제 됐어. 너는 더 이상 맑은 소녀가 아니야. 맑은 나를 두 번 다시 보지 못해도 상관없어. 푸른 하늘보다 나는 히나가 좋아. 날씨 따위에 계속 미쳐 있어도 돼. 나는 진심을 전한 뒤 스스로를 위해 기도해 라고 말합니다. 둘은 구름을 빠져나오고 해관 옥상에 닿자 다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히나는 정신을 잃고 경찰에게 실려가고 호다카는 경찰에게 체포당하며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날 이후로 도쿄의 비는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고 하죠. 호다카는 히나와 헤어지고 3년이 지난 뒤에 도쿄 농공대학에 합격해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본인의 선택 때문에 도쿄가 물에 잠겼다고 생각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만난 스가는 3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정신 차리고 현실을 봐. 어서 히나나 만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호다카가 돌아가려고 하자 너무 신경 쓰지마 청년. 세상은 원래부터 미쳐 있었어 라고 말하죠. 스가는 원래 호다카를 소년이라고 말했지만 이 장면에서는 청년이라고 말하면서 호다카가 150 초반의 키를 가지고 있던 소년에서 이제는 170이 넘은 청년으로 변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스가가 해준 말을 다시 말하면서 길을 걷던 호다카는 물새가 갑자기 날아오자 놀라서 고개를 드는데 그곳에는 교복을 입고 있는 히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호다카는 그날 우리는 세상을 바꾼 것이 맞으며 그럼에도 우린 분명히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죠. 그러면서 호다카와 히나는 껴안으며 영화가 종료되는데 이 장면은 더 이상 다수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 소수도 행복해지는 걸 의미하는 것 같네요. 아마노 히나는 날씨 아이의 여주인공이자 기도를 통해 날씨를 맑게 만드는 캐릭터인데요. 원래는 히나가 아니라 히나타라는 이름으로 나이도 18세로 디자인했었다고 해요. 거기다 원래 능력도 기도를 통해 날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100% 맞는 일기예보를 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도 100% 맞는 일기예보를 매번 말하는 건 아니고 자신이 말한 일기예보에 맞게 날씨를 조작하는 능력이었다고 하죠. 원룸에서 동생인 나기와 함께 사는 히나는 핸드폰 자체가 없어서 통화, 메일, SNS 등의 연락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이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이라는 주제에서 소수의 희생을 상징하는 캐릭터이기도 하며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어린아이에다 갑자기 토리를 지나며 얻은 능력, 거기다 그 능력 때문에 세상을 위해 희생당해야 하는 상황 모두 희생하는 소수를 대표하는 요소라고 평가받고 있죠. 히나는 작품 내에서 점점 몸이 투명해지는데요. 이 장면은 히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다수의 의지에 따라 변하는 소수를 의미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품 초반의 히나는 아픈 어머니를 간호하기도 하고 작품 내내 10살인 남동생과 함께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히나는 호다카를 처음 만난 장면에서 14살인 아이에도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버지의 행방은 알 수 없지만 어머니가 아프면서 가장의 역할을 해야만 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남동생까지 돌봐야 하는 가난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히나는 작품 내에서 알바를 하기 위해 맥도날드 면접을 볼 때 나이를 속이기도 합니다. 호다카에게도 계속 본인의 나이인 14살보다 높은 나이를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히나는 누나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곤란해하는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려고 하는 성격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밝혔습니다. 히나는 14살이어서 당연히 중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였지만 학교와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서 학교를 빠지고 돈을 벌고 있다라는 예측을 하는 사람도 꽤나 많이 있었죠. 거기다 히나와 나기만 살고 있는 걸 본 경찰은 보호자가 없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해 나기와 히나가 보호소나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많았어. 그래도 호다카와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한 걸로 봐서는 호다카와 떨어져 있던 3년 동안 제대로 학교에 간 걸로 보이며 히나와 나기를 누가 도와줬는지 나오지 않았지만 케이스케나 나츠미가 후견인이 되어주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스가 케이스케는 히나와 호다카를 주로 도와주는 조력자로 등장하는 캐릭터인데요. 히나에게는 보호자, 호다카에게는 일자리와 잠자리를 주는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소중한 것의 순서를 바꿀 수 없다 라는 말을 하며 본인의 이득에 관련된 일이라며 태도가 확 바뀌기도 하고 특히나 본인의 가족에 관련된 일이라면 방해되는 모든 일을 제거하려고도 하죠. 딸을 만나기 위해 히나에게 맑음소녀 서비스를 신청하기도 하고 호나카의 총 소지 사건으로 아이의 양육권 반환에 차질이 생길 것 같자 앞으로는 사무실로 오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러자 호다카를 아끼는 마음이 컸는지 5만엔의 퇴직금을 주기도 하고 그 후에는 끊었던 술 담배를 다시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람 한 명 희생해서 폭우를 멈출 수 있다면 누구나 그렇게 할 거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호다카를 자수시키려는 등 현실적인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서 소년
소녀의 비중이 큰 이 작품에서 어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날씨아이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몇 보이는데요. 바로 신카이 마코토의 전작인 너희 이름은에서 등장했던 타키, 미츠아, 사야카, 카치히코, 요츠아 등 전에 등장한 유명 캐릭터들은 거의 전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미츠아는 액세서리점에서 호타카가 선물을 고민할 때 선물을 추천해주기도 해요. 날씨아이는 2021년을 배경으로 진행되는데 이 시점에 타키와 미츠아는 아직 만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날씨아이의 엔딩 시점인 3년 후 2024년에 미츠아와 타키가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날씨아이와 너희 이름은이 모두 도쿄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 두 작품이 같은 세계관을 가진 작품은 아니라고 하며 이 캐릭터들이 등장한 이유는 전작이 팬들에 대한 팬서비스 차원이었다고 해요. 너희 이름은 후반에서 타키가 면접을 보면서 현재의 도쿄 풍경이 지속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날씨아이에서는 폭우로 도쿄가 물에 잠기다 보니 이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너희 이름은 세월호 참사에서 스즈메의 문단 속은 드라마 도깨비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밝혔지만 날씨아이의 모티브는 어떤 내용인지 따로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날씨아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들이 대놓고 나오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PPL로 의심했지만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작품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이런 요소를 넣었다고 밝혔죠. 날씨아이는 일본 아카데미에서 2020년 최우수 애니메이션 작품상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스크린 어워드 최우수 애니메이션상을 받았는데 이 중 아시아 태평양 스크린 어워드상은 12년 전 초속 5cm라는 작품으로 상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 이번이 두 번째 수상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애니메이션상에 더해서 최우수 음악상 또한 받았는데 이 노래를 부른 레드임프스는 너희 이름은으로 이 상을 받았고 3년 만에 다시 신카이 마코토 작품으로 최우수 음악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카이 마코토는 대중성이 있는 너희 이름은을 성공시킨 뒤에 다소 매니악한 주제라던 날씨아이도 성공시키고 스즈메의 문단속도 흥행시켜 애니메이션 영화 3연속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다음 주제 영화는 무엇일지, 그 작품의 배경은 도쿄일지 등 차기작에 대한 많은 예상이 오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카이 마코토 영화에 대한 TMI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포비 하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